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박쌤의 패스워드, 크립토 세계의 비밀들을 풀어나갈 패스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더리움 도대체 왜 난리였나? 최근에 입출금도 안 되고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업데이트였는지, 그리고 이더리움이 지금까지 걸어온 이 역사,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이죠?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업데이트 끝났다. 요번 업데이트가 난리의 이유였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한국 시간 9월 15일 머지 업데이트 완료를 발표했다. 2015년 이더리움이 탄생한 이래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으로서 정말 제일 중요했던 블록체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업데이트였다고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비탈릭 부테린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는 트윗을 보고 있는 겁니다. 빠르게 이더리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에 의해서 2015년 7월 30일 날 만들어졌고요. 사진으로 보이는 이 사람이 비탈릭 부테린입니다. 굉장히 젊죠. 94년 1월 31일생인데요.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지금 스위스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개발자 중에서 1인자죠. 자, 이 이더리움은 뭐냐?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암호화폐 모르는 사람은 비트코인은 알아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이더리움까지는 들어봤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바로 이 2위, 시가총액 2위의 거래량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대장이라면, 암호화폐의 대장이라면 이 암호화폐의 오른팔, 비트코인 오른팔은 이더리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암호화폐에서 2인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엄청나게 유명한 코인이죠. 여러분들 이런 뉴스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되게 재밌는 이력이 있습니다. 이더리움한테. 예술의 전당, 코인의 전당 될 뻔, 한 2년 전쯤에 예술의 전당에서 어떤 누가 지하에서 코인을 채굴하다 적발된 사례 얘기 뉴스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때 예술의 전당 지하에서 코인의 전당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채굴했던 코인이 이더리움 코인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더리움은 왜 유명했냐면은 바로 생태계를 만든 코인입니다. 암호화폐의 생태계를 엄청나게 확장시킨 코인이에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더불어 대표적인 암호화폐로 널리 알려졌지만, 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 범위에 있다. 거래 관련 시스템.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그 블록체인 안에다가 결제뿐 아니라 계약서, SNS, 이메일 이런 것들을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한마디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화폐로서의 용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암호화폐를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범용성, 활용성이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자산 저장 수단으로서 인정을 받고 화폐로서 인정을 받아가는 반면 이더리움은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통해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나 많은 코인들이 이더리움 생태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더리움은 땅과 건물을 갖고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도 코인 사업 해보고 싶은데 처음부터 일을 너무 크게 벌리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러면은 이더리움한테 가가지고 이더리움아, 우리가 수수료 낼 테니까 건물 좀 빌려줘. 우리가 거기서 사업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더리움한테 수수료를 주고, 이더리움은 그런 생태계를 갖춰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플랫폼들이 꽤 많을 거예요. 폴리곤도 있고요. 코인베이스, 메타마스크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암호화폐 하시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 뭐가 있나요? 엄청 유명한 것 중에 코인 스왑 해주는 웹사이트 중에서 유니스왑, 스시스왑, 그리고 여러분 다 아는 폴리곤,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 게임에서는 엑시 인피니티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오픈시, NFT에서는 오픈시 마켓도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생태계를 이더리움이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NFT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NFT의 기반을 만들어준, 첫 시작을 끊어준 암호화폐가 이더리움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더리움은 알겠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또 뭐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예전에 이더리움에서 다오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 다오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을 필두로 만들어진 하나의 그룹이죠. 근데 이게 2016년도에 6월 달에 이 다오를 해킹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 해킹은 전체 이더리움의 약 10%씩이나 해당되면서 엄청난 이슈를 몰았죠. 21달러에서 하루아침에 13달러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더리움은 그때 선택을 두 가지를 내릴 수가 있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은 하드 포크를 하거나 소프트 포크를 하는 거였어요. 소프트 포크는 뭐냐면은 사람으로 따지면은 소프트 포크는 성형이에요. 좀 달라지죠? 달라지는데 그 사람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그대로 문제가 있는 거죠. 소프트 포크는 해킹당한 거를 정지시키자, 출금을 정지시키자라고 하는 게 소프트 포크였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유지하되, 원래 모습은 유지하되 출금만 정지시키자였고요. 하드 포크는 뭐였냐면은 뇌랑 속이 바뀐 복제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형은 똑같아. 하는 역할도 똑같아요. 이더리움으로 NFT도 만들 수 있고 생태계도 만들 수 있는데 속만 갈아엎는 거예요. 뇌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예 해킹이 없었던 일로 만들고 이더리움에 있는 그 DNA를 업그레이드해서 해킹이 안 되게 만들어서 새로 만들자. 하지만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제인간이죠. 복제인간인데 원래 있었던 인간보다 그 취약점들을 보완해서 새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소프트 포크를 원했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제 순수혈통파죠. 내가 처음에 좋아했던 친구의 모습이 이거잖아. 부족하지만 내 어릴 적 친구야. 부족하더라도 내가 안고 가야 된다는 그 의리파들. 그리고 이제 하드포크를 원했던 사람들은 아니야. 이더리움의 어떤 하드포크를 원했던 사람들은 이더리움의 개혁 진보파죠. 내가 원래 원했던 건 완벽한 친구야. 이러면서 하드포크를 말하는 거죠. 하드포크로 사람들은 해킹당했던 결점을 없애고 더 완벽한 생태계를, 해킹당할 수 없는 생태계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외형은 똑같이, 하는 역할은 똑같게 만들고요. 그래서 예전 이더리움, 그러니까 해킹을 당했던 이더리움은 성격이 좀 모나고 부족한 것도 있긴 한데 복제인간 새로 만든 거는 완벽해. 틈이 없어. 말도 잘하고 성격도 착하고 매력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 원래 그 예전 복제인간 전에 원래 그 모습이, 원래 그 이더리움이 얘들아 저 가짜야. 내가 진짜라고. 이게 이더리움 클래식. 근데 이제 이 비탈릭 부테린, 이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이 이 비탈릭 부테린도 이 하드포크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명분까지 새로 생긴 이더리움한테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예전 모습, 그 어떤 해킹을 당했던 전력을 그대로 갖고 가는 코인이 된 거고요. 이더리움은 해킹당한 전력이 없이 해킹이 되지 않도록 보완까지 해가지고 나온 게 이더리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으로 와서 머지 업데이트라고 하죠. 도대체 이 머지 업데이트 뭐냐? 머지 업데이트 하는 동안 입출금도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는 비탈릭 부텔린이 예전부터 가려고 했던 길입니다. 좀 어려운 말들이 있을 텐데요.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채굴업자들이 채굴기를 사가지고 수학적인 어떤 코드를 맞춰서 어떤 조건이 되면은 새로운 블록이 생기면서 그 블록체인, 코인이 하나가 생기는 거를 채굴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죠. 그게 기본 작업 증명 방식이었습니다. 기존의 복잡한 연산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유효성을 검사하면서
코인이 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지분 증명은 뭐냐면은 코인을 많이 예치한 사람이 한마디로 코인의 보상을 받는 방식,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는 이제 채굴 기계를 사가지고 채굴을 하는 시대는 좀 지나가고, 이제 지분을 사가지고 그걸 예치해가지고 거기서 코인이 채굴되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끝나고 나서 비텔리 부타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머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전 세계의 전력 소비량을 0.2%를 감소시키게 됐다. 얼마나 뿌듯해요. 이더리움 신규 발행량도 90% 급감하게 됐다. 원래 이더리움은 발행량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웠습니다. 이론상 무제한에 가까웠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급량이 크게 줄게 됐어요. 채굴업자들의 채굴 난이도를 굉장히 올리면서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머지는 이 문제를 해결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더리움 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더리움을 사는 사람들이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도록, 수요와 공급의 원칙 따라서 올라가도록 만든 거죠. 예전에는 이게 채굴업자가 갑이었었어요. 비트코인도 예전에는 채굴업자들이 봄마다 이익 실현하기 위해서 매년 팔았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이제 비트코인 휘청거리고, 그러니까 채굴업자들이 갑이었는데, 이제는 이 이더리움은 이 POS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채굴업자가 갑이 더 이상 갑질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왜냐면 채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더리움의 가격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덜 생길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자, 근데 이 머지라고 해서 수수료가 아직 싸지거나 이체가 빨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 다음 업데이트 머지 다음 서지가 그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체 수수료와 그리고 이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조건 상승만 나눈 건가? 아닙니다.